네, 또 마침 박정우 교수님 나오시기로 한 날에 네. 네, 오늘 좀 중요한 헌재 결정이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바로 NH투자증권에서 뭐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네. 이게 좀 맞는지 먼저 여쭤보고 네. 짚어보고 우리 다른 얘기도 또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바로 이제 긴급 진단하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헌재 결정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양쪽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 유불리를 떠나서 결정을 해줬다가 호재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다 다른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재는 결정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로 분류해요. 설사 그 결정된 내용이 어떤 기업이나 어느 산업 섹터에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불리하게 결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어떻게 할지를 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이 안 되면 어디다 투자할지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헌재가 결정을 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엄청난 호재고요. 그 호재가 이미 반영이 돼버린 게 즉각적으로 반영된 게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됐죠. 엄청나게 안정됐어요. 그 자체만으로 역시 경제는 결정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식은 체크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네. 주식은 조금 올랐다가 네. 그 결정 나오고 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국내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트럼프발 악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트럼프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추가적인 관세 룰을 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웨이트, 그러니까 가중치가 더 높을 겁니다. 따라서 국내적인 이슈보다도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우리 녹화 시간 기준으로 다들 3% 가까이 다 빠졌거든요. 네. 하이닉스 더 빠졌고요. 오늘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 60일 이후에는 조기 대선을 치를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당분간 다시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예. 트럼프발 악재는 이제 시작이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악재로 도사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또 대통령이 한 60일 이후에 결정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는 건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큰 악재들이 트럼프발로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요, 가장 큰 호재가 원래 선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때 양쪽 후보들이 경제를 공약을 내잖아요. 그렇죠. 공약을 내서 저는 2차 전지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을 제시하면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아직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재로 코스닥은 달려요. 코스피는 삼성, 현대, LG 다 대외적으로 먹고 사는 곳이니 무거운 주식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코스닥에서 호재의 먹거리를 계속 먹으면서 배양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거니까 악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특히 걱정이 저는 많이 되는 편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60일 뒤에 이 사람도 누구든지 간에 정책적인 관이 있겠죠. 나는 경제를 이렇게 꾸려나갈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표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모멘텀이 좋아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추경이 좀 확대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거 공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양쪽 당 어느 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경기 부양을 더 약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경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선거까지 붙어지면 제가 확실히 살리겠습니다라는 시그널로 추경하겠다, 경기 부양책 이렇게 내놓겠다, 당선만 내가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유동성 더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제 호재로 작용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물가가 안 잡혔
낮기 때문에 올린다는 거지 지금같이 세계 경제가 냉각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웬만한 뭐 물가 안 잡힌 거 아니고서는 네.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고요. 오히려 선거 때는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발언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굉장히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건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기준금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하는 총재와 금통위원 회의 때 결정을 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무 영향 없어요. 우리는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기간에 후보들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금리는 네. 시중금리를 말씀하시고 정책금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 정책금리에 대해서 원래는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상승론자로 부동산은 분류대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자가 보유율이 6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된 국가들은 어느 대통령 후보, 어느 총리 후보, 어느 수상 후보도 집값 떨어뜨리면서 정권 잡겠습니다라는 공약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정도잖아요? 지금 60%에 근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권자들의 과반 이상이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집값을 반토막을 내서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뽑겠어요? 다 집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자가 보유율이 60% 가까이 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이 뭐냐면 새로 지어드릴게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렇죠. 식으로. 지어드릴 테니 거기를 사세요. 그리고 그걸 싸게 살 수 있게끔 정책 금리를 낮춰드리겠습니다를 많이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약이 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사이에 200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 메트로폴리탄 도시들, 네.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죠. 이런 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땅값이. 네. 그래서 국가에서 여기에 대규모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점점 고갈되고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솔직히 대규모로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자, 이게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런데 선거 기간이 길면 저쪽 후보가 뭐라고 했다고? 4기 신도시를 5개? 그럼 우린 묻고 더블로 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판이 커지는데 네. 60일이니 무리수를 둘 시간이 없다. 없죠. 안정적인 정권 뭐 교체든 그렇죠. 연장이든. 네.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차피 현재 결정이 났으니까 어찌 보면 유권자 표심이 이번에는 이쪽 정당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다른 쪽을 찍을 가능성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원사이드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도 야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 이상을 할 텐데 무리한 공약해서 역공 맞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도 안 나올 거고요. 네. 정책 금리를 확 낮춰서 제가 집을 수월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큰 기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에 대해서 큰 변화를 도모할 메시지들은 상대적으로 새롭게 나오긴 어렵다. 나오긴 네. 어렵다. 지금 이제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극단으로 맞아요. 갈라져 있고 네. 사실 그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와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결국 당선을 결정하는 건 중도 진영인데 그렇죠. 이 중도 진영은 사실 이번 헌재 판결이 자신들의 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온건한 정책, 너무 파괴적이지 않아서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도 아유 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무드하게 넘어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서 4페이지에 나온 네. 얘기인데 현재 한국 경기 동행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하다. 근데 사실 저도 뉴스를 진행하던 네. 입장에서
한국 경제 좋다고 얘기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수치로 보니까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하다. 이거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건가 봐요. 저도 사실 요즘은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아나운서 아마 우리 대표님도 네, 뭔 대표님이야. 뭐라고 해야 돼요? 조수빈 씨도. 네, 아니 뭐. 네. 하여튼 네. 아마 옛날에 방송 진행하실 때부터 한국 경제 좋다고 한 적이 2000년대 이후 없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호황이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저도 좀 오싹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정례적으로 강의를 가는 기업인들 협회들이 있어요. 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뭐 이노비즈 협회, 뭐 그다음에 메인비즈 협회 이런 데인데 그런 협회들은 기업인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우리 뭐 소셜 클럽을 운영해 봅시다 이런 데인데 네. 그런 협회 생긴 지 20년 만에 30년 만에 드디어 입회비가 줄었대요. 최초래요. 아무리 기업인들이 어려워도 신규 가입자도 있고 돈 더 낸 사람도 있는데 야, 올해 처음으로 줄었어요.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경기 부양 스탠스가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회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국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정 지출 소극적이었다. 이거는 뭐 이해가 가는 게 네. 코로나 때 워낙 돈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급증한 건 사실이었고 네. 그래서 국가 부채 축소를 이유로 재정 지출 좀 줄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투자가 시차를 두고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 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추경은 전 국민 소비 쿠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건설, SOC 등 GDP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산업을 지원할 것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고 통상 경쟁력 강화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이거 여기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전부는 너무 아니고요. 장밋빛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몇 가지 제가 지금 짚어볼까요? 네. 전국민 소비 쿠폰. 이거는 지금 한쪽 후보자로 예상되는 분의 지론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인가요? 20만 원 지급하겠다는데 그게 현금 지급이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많이 받을 거지만 소비 쿠폰이에요. 일정 시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이거는 경기 진작을 경기를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야당 여당이 싸우면서 메시지가 좀 왜곡됐는데 현금 지급이 아니었고 소비 쿠폰 지급인데 네. 이거는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은 공감 아래 진행이 바로 되거나 여기서는 소비 쿠폰을 집중하는 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한다는 이재명 거죠. 대표가 특히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은 이 부분도 할 큰 거죠.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지론이었고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또 건설과 SOC에 영향이 있는 산업에 이것도 지원할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도 의미 있는 분들에게 얼마 전에 PPT 만들어서 들고 갔을 때 한국 경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이 건설업이 주저앉아서 내수 경제는 확실히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이 더 어려운 것도 똑같이 건설 파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분들도 다 이해하셨고요. 그런데 건설을 살린다는 건 다시 뭐가 문제다? 집값이 그렇죠. 오르죠. 예. 어찌 보면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분들은 지난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기에서 정권을 뺏어왔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다시 부동산을 들썩이는 요소를 한다? 야, 이거 불안불안할 거예요. 예. 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도 있었잖아요. 좌파 정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올랐기 그랬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죠. 그랬었고요. 예. 그게 경제 이론으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시기적으로 그랬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는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면 그런데 부동산을 또 들썩일 수 있는 SOC 건설과 건설을 내수 경제 살리겠다고 했다가 집값 오르면 거 봐. 이렇게 정권이 이쪽이 들었으니까 또 움직이잖아. 이런 소리 듣기도 엄청 부담일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결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통상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는 방안은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그건 뭐,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하신 지역화폐,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하는 문제나 건설 네. 쪽에 지원할 거라는
부분을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지금 뭐 불확실하지만은 보수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전국민 소비 쿠폰은 보수 쪽에서는 반대를 했으니까 이거는 전혀 없는 일이 될 거고요. 건설과 SOC는 사실 오세훈 시장 때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국민의힘은 군웅할 거잖아요. 군웅할 거니까 일단 내부의 대표로 후보로 옹립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 그냥 쟤를 우리가 후보로 밀자 이렇게 되는 걸 먼저 간택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토지를 풀었던 거예요. 이 강남 3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곳인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아킬레스 건으로 분류됐던 것들 중에 하나인 토지 제가 풀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되치긴 당했지만 달리 말하면 보수 쪽에서는 건설이나 SOC에 대해서 호재를 조금 더 던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쪽 대표 주자로 자신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이 던질 거예요. 정치 쪽 저희 출연자는 아니신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로 이재명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재명 대표와 이쪽은 오세훈 시장이라기보다는 김문수나 다른 분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쪽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죠. 좀 어렵네요. 어렵죠. 예. 네.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전환 일까 앞에랑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뭐 돈을 푸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 부채를 축소한다는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재정 확장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국가에 남아있는 현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급냉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긴 하나 지금 급한 불은 꺼봅시다라는 정도의 정책 전환인데 참 이게 말이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실행이나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건 더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재정 건전성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한 발 물러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속도 조절은 네.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기 부양책은 동시다발적이며 시급한 건설이 먼저고 이후 소비까지 확대. 요것도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 게 네. 건설을 먼저 해결하기에는 파생되는 또 부작용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견실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창업하겠다, 사업을 확장해보겠다, 뭐 지점을 늘려보겠다, 이런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에서 매년 쌓여가는 일종의 유동성들이 있는 자금이 자칫 잘못하면 건설 쪽에 호재를 만들어버리면 글로 더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또 다른 부동산이나 아니면 집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시급한 게 건설 쪽이고 내수의 어려움이 건설에 있음을 제시한 거지만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스러움이 부담이 있을 될 겁니다. 것이다. 지금 네. 보면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추경안하고 네. 탄핵정국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비교를 해놨어요. 네. 건설 쪽은 SOC 투자 확대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네. 것 같고 소비 측면에서도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상자산세를 유예하고 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 세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어느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뭐 선거 때는 무조건 예. 세금 완화죠. 세금 때문에. 네, 그래서 세금 완화를 또 들고 나올 것 같고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대표도 벌써 그럴까요? 했죠. 어떻게 보면 본인 지론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좀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뭐 나름대로 합리성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중산층에게 이런 정도 세금을 날 정도로 지금 예전 세율이 다시 수정을 한번 해야 된다. 이제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일반적인 서민이나 그냥 건실한 중산층도 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걸로 구획이 바뀌었으니 네. 수정을 하자라는 얘기니까 합리성은 있었지만 과거에는 뭐 그런 발언보다는 좀 더 세금을 유예해주는 걸로 간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제 기억으로는 세금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가 뭐 네.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당내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걸로 있었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을 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내가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크잖아요. 강성이 크죠. 그래도 선거는 집도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도키를 잡아야 돼요. 집도끼는 어차피 나를 그럼요. 예. 그렇다고 내부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뭐 이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야 지금은 전쟁이야. 전쟁에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나를 찍어줄 지지층을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면 나를 찍지 않을 것 같은 혹은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반대로 네.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당의 어떤 정통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이 된 다음에 그 세금 정책 같은 것들을 엎을 수도 있지 않아요? 반대로? 사실 그 예전에 뭐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랬던 분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속내와 다른 진심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 좀 아쉽죠. 근데 저도 내가 정치인이었을 때 나는 그럼 안 하겠느냐 했을 때 또 저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정도로 선거라는 게 또 그런 맥락이잖아요. 네. 그러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중에 당선되면 말을 바꿀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국민에게 약속을 한 거니까 제가 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할 사람인지 그럼 우리가 잘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정치에도 관심도 없어서 그런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책만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도움되겠네 해서 뽑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게 이게 미디어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얘가 잘못했어요. 이 잘못한 거 지적질하고 정책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거, 저 강적들 엄청 팬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좀 제대로 하시지. 뭐냐면 지난주에 그 의원님이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싸움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정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야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알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요즘은 예전보다 이 미디어와 매체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할 게 더 적어졌어요. 지금 정리를 하면은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은 있겠지만 네.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추경은 확장되는 방향으로 갈 네.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여기서는 그것이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게 아닙니다. 아직 네. 우리나라도 2%대고요. 그래서 당분간에는 금리를 다시 상승한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선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저는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많으신데 네. 여기서 낸 보고서하고 네. 박정호 보고서 나왔네요. 뭐 이번에 또 틀리면 뭐 네. 자숙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그 네. 원달러 환율이 네. 직후에는 좀 내렸어요. 예. 아까 보니까 뭐 25원 정도 내렸다고 네. 하고 굉장히 큰 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강달러가 될 걸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것도 전 예상이 네. 달라요. 저는 약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약달러, 네. 미국이 지금 거의 국가 부도 직전까지 빚이 많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래서 그 빚 갚기 위해서 공무원도 다 자르고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드카드 판다고 해서 영주권 판매도 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부채 부담이 큰 상황인데 그 부채 부담을 제일 쉽게 줄이는 방법은 그 사람은 달러 빚을 냈잖아요. 달러가 약달러면 갚을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1,400원대 초반 정도가 맞습니다. 적당하다고 네. 했는데 동일하시고 그럼요. 그럼 원달러 환율에 네. 우리 국내 정치가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건가요? 미국 때문에 이제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이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하는 총재가 한 30원에서 40원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확실성이 해결돼서 오늘 25원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1,450원대 언더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그 관세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게 이제 갑자기 1,450원 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악재가 그렇게 센 게 아니었으면 1,450원 언더였다가 이번에 그 헌재 결정까지 나왔으니까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겠죠. 예. 자, 그런데 관세에 대한 깜놀람이 있어서 지금 1,450원 언저리에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하나씩 나와가기 시작하면서 네. 저는 다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탄핵 그 심판에서 파면이 결정이 되면서 네. 좀 빠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어요. 네. 뭐 정치적으로는 각자 지지하시는
보시는 분이 다를 것 같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좀 짚어봤는데 정리한다면 어떻게 예측을 하시겠습니까? 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자체는 엄청난 호재다. 네. 그렇지만 원래 선거 기간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대선은 1년이 있어야 그 1년 때문에 코스닥을 비롯해서 각 산업이라든가 각 부동산이 여러 호재를 먹고 또 배양되는데 그 기회는 사라졌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선거 이후에 우리가 크게 기대했던 테마주라든가 경제적인 이슈 이런 거는 많이 축약됐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기간 때 또 다른 경제적 호재를 많이 기대하긴 어렵다. 너무 짧기 때문에. 네. 예. 자, 저희가 이 부분 좀 짚어봤고요. 우리 교수님이 새로 책 내신 게 있는데 예. 거기에 좀 저희가 또 덧붙여서 네. 지금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